인연을 당장 끌어내라. 수령 오태성의 고함에 관하 마당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포졸 넷이 희월을 끌고 갔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는 관비 편입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면 이 여인은 관노비가 됩니다. 옥중에 부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유일한 증거마저 불길 속으로 사라질 참이었습니다. 19살 교수의 하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과연 희월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에 화령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줄기가 사방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한양의 소식이 보름은 지나야 겨우 닿는 곳이었지요. 논밭은 제법 넉넉했으나 사람의 욕심이란 어디나 같아서 양반은 양반대로 채통을 세우느라 바쁘고 상민은 상민대로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바치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이 화령현의 강씨성을 가진 향반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큰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서책을 가까이 하고 예법을 지켜 온 반듯한 집안이었지요. 그 집의 외동딸 이름은 희월이었습니다. 나이 19, 혼기가 한참 지났건만 부친 강치용은 딸의 혼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뜻 맞는 사람을 만나거라. 억지로 맺은 인연은 동아줄이 아니라 올가민이라. 부친은 늘 그리 말씀하셨지요. 희월은 새벽이면 부친의 서재를 정돈하고 낮에는 삭바느질로 살림에 보탬을 보태는 부지런한 교수였습니다. 온화한 성정이 돼 속이 단단하여 장터에서 행상이 과부에게 값을 속여받으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따졌던 일화가 고을에 두루 퍼져 있었지요. 그해 봄 화령현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령 오태성이 부임한 지 3년째 해마다 세금이 늘고 부역이 잦아졌습니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감히 말하지 못하면서도 눈빛만은 점점 사나워지고 있었지요. 강치용은 그 변화를 남다르게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세곡 출납 기록을 대조하며 숫자를 짚었지요. 거둔 세곡과 관아에 보고된 양 사이에 커다란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수백 석이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희월이 삭바느질 삭슬 받으러 장터에 나갔는데 노비 상인의 좌판 한쪽 구석에서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열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때가 시커멓게 낀 얼굴의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한 몸,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에 피딱지가 앉은 꼴이 그야말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서책이었습니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너덜너덜한 책장을 넘기며 두 눈이 글자 위에 박혀서 떨어질 줄을 몰랐지요. 희월의 발이 저도 모르게 멈추었습니다. 거지 아이가 책을 봅니다. 그것도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물 흐르듯 줄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저 아이, 값이 얼마요? 희월이 노비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상인은 희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아가씨, 저놈은 출신도 모르고 힘도 없소. 5냥이면 데려가시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희월의 사촌 강재윤이 장터를 지나다 이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재윤은 희월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형님 댁 사정이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 노비를 사려 하시오. 그것도 저런 상거지를? 재윤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희월은 설명할 수 없는 오기가 치밀었지요.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사촌이 무슨 상관이오. 재윤이 물러서자 상인이 슬쩍 값을 올렸습니다. 양반댁 교수가 저리 눈에 불을 켜니 물건값이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이러쿵저러쿵 신랑이 끝에 값은 100냥까지 치솟았습니다. 삭바느질로 석 달을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희월은 이를 악물고 품속의 돈주머니를 통째로 내놓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강씨 댁 교수가 거지를 100냥이나 주고 사왔다더라. 제 밥도 못 먹는 처지에 거지 노비를 100냥씩이나? 저러다 집안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바늘처럼 찔렸지만 희월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희월의 뒤를 묵묵히 따라왔지요. 집에 돌아오자 강치용이 마당에서 아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희월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요. 강치용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으나 서재 앞을 지나는 순간 그 두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강치용은 놓치지 않았지요. 그날 밤 강치용이 희월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희월아, 이 아비가 곧 관아에 글을 올릴 일이 생길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서재 마루 아래를 기억하여라. 바로 그 시각 관아 뒷방에서는 수령 오태성과 재윤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상소를 올리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재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화령연의 봄밤이 무섭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의 이름은 석염이었습니다. 희월이 이름을 물었을 때 아이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겨우 두 글자를 내뱉었지요. 그 외에는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숙일 뿐이었지요. 희월은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허기가 졌을 터인데도 석염은 밥그릇 앞에서 수저를 들지 못하고 희월의 눈치만 살폈지요. 먹어라. 내 밥이다. 희월이 그리 말하고서야 아이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조차 짐승처럼 허겁지겁 퍼먹는 것이 아니라 한 술 한 술 꼭꼭 씹어 넘기는 것이 어딘가 배운 티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월이 서재를 정돈하러 갔다가 멈칫했습니다. 석염이 서재 마루 앞에 쪼그려 앉아 문틈 사이로 책꽂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한지 마치 사흘을 굶은 사람이 밥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요. 들어와서 보고 싶으면 들어와도 된다. 희월이 문을 열어주자 석염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책꽂이 앞에 서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였지요. 석염은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강치용이 이 모습을 먼발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지요.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느냐? 강치용이 물었습니다. 석염은 깜짝 놀라 책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대학이옵니다. 8조목 가운데 성의정심 대목이옵니다. 강치홍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거지 차림의 아이 입에서 경서의 내용이 막힘없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지요. 강치홍은 시험 삼아 몇 가지를 더 물었고 석염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강치용이 일부러 틀린 구절을 읊자 석염이 조심스럽되 분명하게 바로잡기까지 하였지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강치용은 그날부터 석염에게 서재 출입을 허락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100냥짜리 거지라며 손가락질을 했으나 강치용만은 아이의 눈빛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관아 포졸들이 강씨 댁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시뻘겋게 물들였고 포졸 대여섯이 칼을 차고 서재로 밀고 들어갔지요. 강치홍, 영모 장서 은닉 혐의로 즉각 체포한다. 포졸들이 서재를 뒤지더니 책꽂이 깊숙한 곳에서 금서 몇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치홍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것은 내 책이 아니다. 누군가 넣어둔 것이다. 항변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강치홍의 발을 비틀어 묶었고 희월이 맨발로 뛰어나와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거친 손에 밀려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강치홍이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희월아, 마루 아래를 기억하여라. 포졸들의 횃불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마당에는 흙먼지만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희월은 주저앉은 채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마당 한쪽 어둠 속에서 석염이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강치홍의 죄가 확정되면 가족은 연좌하여 관비로 편입한다. 기한은 열흘이다.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안에 부친의 무죄를 밝히지 못하면 희월은 관노비가 되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강씨 댁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눈을 돌렸지요. 희월은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사로웠으나 그 빛이 얼굴 위에 닿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지요.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서재 마루 아래를 보셔야 합니다. 돌아보니 석염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장터에서 책을 읽던 그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조용하되 단단하고 어리되 흔들림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희월은 석염의 말에 이끌려 서재로 향하였습니다. 마루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먼지가 풀썩 일었지요. 그 아래 기름종이로 단단히 감싼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희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친이 그토록 당부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꾸러미를 펼치자 장부 한 권이 나왔습니다. 거친 종이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날짜와 곡식의 양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강치홍이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대조하던 세곡 출납 기록이 바로 이 장부였습니다. 희월은 장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으나 숫자의 흐름이 쉬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눈앞이 아른거리기만 하였지요. 제가 보아도 되겠습니까? 석염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희월은 잠시 망설였지요. 며칠 전 100냥을 주고 사온 거지 아이에게 집안에 사활이 걸린 장부를 보여주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희월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보아라. 석염이 장부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숫자 위를 훑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손가락이 줄을 짚어가며 빠르게 움직였고 미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씨, 이 장부에는 두 겹의 숫자가 있습니다.
석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겉으로 적힌 숫자는 관아에 보고된 양이고 귀퉁이에 작게 적힌 숫자가 실제로 거둔 양이옵니다. 그 차이가 석 달 사이에 300석이 넘습니다. 누군가 세곡을 빼돌리고 장부를 고쳐 쓴 것이지요. 희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0석이면 온 마을이 반년을 먹고도 남을 양이었지요. 그 곡식이 고스란히 누군가의 곳간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석염이 장부의 한 대목을 짚었습니다. 이 장부의 필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감어른의 붓결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옵니다. 누군가 이 장부에 손을 댄 뒤 원래 기록을 덧씌운 흔적이 있습니다. 희월의 머릿속에 사촌 재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가산 관리를 맡고 있던 재윤이라면 서재에 드나들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느냐? 석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세곡 착복의 증거이지 대감어른이 영모와 무관하다는 증거는 아니옵니다. 서재에서 나온 금서가 누가 넣었는지를 밝혀야 하옵니다. 희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부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희월이 황급히 장부를 품 안에 감추었고 석염은 재빠르게 마루 널빤지를 원래대로 덮었지요. 대문을 열자 사촌 재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걱정을 잔뜩 띄우고 있었으나 그 눈은 대문 안쪽을 훑고 있었지요. 희월아, 삼촌이 옥에 갇히셨다니 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느냐? 목소리는 다정하였으나 희월의 등 뒤에서 석염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촌 오라버니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아버지 서재에 혹시 들어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재윤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희월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서재라니, 내가 왜 그 서재에 들어가겠느냐. 쓸데없는 의심은 거두어라. 재윤은 웃음을 지었으나 그 웃음이 입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재윤의 발걸음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빨라지는 것을 희월은 담장 틈으로 지켜보았지요. 재윤이 사라지자 석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저분이 오늘 밤 안에 움직일 것이옵니다. 장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터이니 증거를 없애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느냐? 장부는 이 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씨, 열흘이라는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옵니다. 희월은 품속의 장부를 꺼내 석염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라. 이 집에서 이 장부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내가 될 것이다. 석염은 장부를 받아 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100냥짜리 거지 아이의 어깨 위에 강씨 가문의 운명이 올라앉은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희월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열흘 가운데 하루가 벌써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희월은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관아 앞에 도착한 희월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거절이었습니다. 포조리 창을 가로막으며 내뱉은 한마디가 희월의 가슴을 후볐지요. 역적 죄인의 면회는 수령 나으리의 허락 없이는 불가하다. 돌아가시오. 희월이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관아 안쪽에서 오태성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입꼬리에 웃음을 매달고 있었으나 그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강낭자,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셨소. 부친이 걱정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내 특별히 한 가지 길을 열어주겠소. 오태성이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 부친의 형량을 줄여줄 수도 있는 일이요. 낭자처럼 고운 사람이 관비로 끌려가는 것은 나도 참아볼 수 없으니 말이오. 말은 번드르르 하였으나 그 속뜻은 뻔하였지요. 희월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으리의 호의는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희월은 허리를 꺾어 예를 갖추었으되 목소리만은 칼날처럼 단단하였습니다. 오태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돌아서는 희월의 등 뒤로 오태성의 낮은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열흘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법이요. 관아를 나온 희월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골목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고르는데 담장 그늘에서 석염이 불쑥 나타났지요. 아이는 희월의 얼굴빛을 한번 살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수령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희월이 대답하지 않자 석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령이 노리는 것이 장부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석염은 희월보다 먼저 관아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는 밤새 관아 담장 주변을 돌며 포졸들의 수다를 엿들었고 오태성이 희월을 첩으로 삼으려 한다는 속내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수령은 열흘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관비로 편입되기 전에 먼저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기한이 차기 전에 아씨를 관하로 끌고 갈 빌미를 만들 것이라는 뜻이옵니다. 죄인의 딸이 홀로 지내는 집에 포조를 들이미는 것은 수령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희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부친이 옥에 갇힌 지금 이 집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사촌은 적이 되었습니다. 석염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장터에서 책을 읽던 그 조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씨,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오늘 밤 저와 혼인하셔야 합니다. 희월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13살 거지 아이가 19 교수에게 혼인을 청하다니 어이가 없어 한숨이 먼저 나왔지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어찌 이리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냐? 그러나 석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국법의 혼인 신고가 된 여인은 설령 죄인의 딸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허락 없이 함부로 관비로 삼을 수 없사옵니다. 혼례식은 생략하더라도 관아의 정식 부부로 올리기만 하면 수령이 아무리 날뛰어도 아씨를 끌고 갈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옵니다. 희월은 숨이 막혔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기도 하였지요. 그렇다 한들 내가 무슨 신분이 있어 혼인 신고를 한단 말이냐? 관아의 서리가 코웃음이나 치지 않겠느냐? 신분이 없는 자도 혼인 신고는 할 수 있사옵니다. 비웃으면 비웃는 대로 두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인이 찍히느냐 아니냐이옵니다. 석염의 목소리에는 13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월은 그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이의 작은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아니,
지푸라기가 아니었지요. 이 아이는 장부의 이중 기장을 단번에 읽어낸 아이였습니다. 희월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가자. 그날 오후 희월과 서겸은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소복을 차려입은 젊은 교수와 누더기를 걸친 앙상한 꼬마가 나란히 걷는 모습은 장터를 지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리게 하였지요.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저것 봐라. 강시댁 교수가 거지 아이를 데리고 관아로 간다. 아버지가 옥에 갇히더니 딸도 정신이 나갔구먼. 희월의 뺨이 불에 데인 듯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희월의 치맛자락을 서겸이 슬쩍 잡아주었지요. 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었습니다. 앙상한 몸에 누더기를 걸쳤으되 그 걸음걸이만큼은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관아 서리는 혼인 신고서를 보더니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였습니다. 허허, 명색이 향반가 교수가 코 흘리게 거지를 서방으로 맞이한다. 내 이 고을에서 30년을 일했으되 이런 기막힌 혼인은 처음 보오. 포졸들까지 낄낄대며 웃었지요. 서리가 일부러 큰 소리를 쳐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의 비웃음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지요. 신방에서 자장가라도 불러줘야 하는 것 아니오? 100냥 주고 사온 거지가 서방이라. 허허, 기가 막혀. 희월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그 수치심이 어찌나 뼈를 깎는지 차라리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혼인 서약서에 이름 석자를 적었지요. 서겸도 그 옆에 제 이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서리가 코웃음을 치며 관인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엄연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단 한 필도 잔치 국수 한 그릇도 없는 혼례였습니다. 13살 거지 아이가 19 향반가 교수의 서방이 된 것이지요. 이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관아 안쪽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오태성은 집무실에서 찻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지요. 사기 파편이 마루 위로 흩어졌습니다. 당장 그년을 끌고 오라. 곁에 있던 이방이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이미 관인까지 찍힌 혼인이옵니다. 명분 없이 유부녀를 끌어오시면 가명의 소문이 날 터이니 일단 지켜보시지요. 오태성은 핏발선 눈으로 이를 갈았으나 이방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관인이 찍힌 혼인을 하루 만에 뒤집으면 자신의 치부가 먼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다. 두고 보자. 열흘 안에 다른 빌미를 만들면 그만이다. 오태성의 목소리가 뱀의 쉿소리처럼 관아를 기어다녔습니다. 그날 밤 희월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밖에는 오태성이 보낸 첩자가 숨을 죽인 채 담장 밑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희월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서겸은 문 앞에 꼿꼿이 앉아 사방의 소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겸이 희월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아씨, 숟가락을 문고리에 걸어두시오. 밖에서 문구멍을 뚫으려 하면 소리가 날 것이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일부러 크게 말하였지요. 부인, 오늘 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몹시 고단하오. 어서 요를 펴고 쉬도록 합시다. 희월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으나 곧 알아차렸습니다. 밖에서 엿듣는 첩자에게 방 안에 건장한 사내가 있는 듯한 착각을 주려는 것이었지요. 13살 아이의 기지에 희월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첩자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석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아씨, 혼인으로 번 시간은 며칠이 될지 모릅니다. 수령이 다른 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냐? 장부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금서를 서재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화령현 관아가 아닌 더 높은 곳에 알려야 하옵니다. 석염의 눈이 호롱불 아래에서 그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월은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지요.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일까? 그러나 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열흘 가운데 벌써 사흘이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염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희월이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가 관아 담장 주변을 돌았지요. 포졸들이 교대하는 틈을 노려 뒷담 너머로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아전들이 나누는 수다 속에 쓸만한 것들이 섞여 있었지요. 수령 나으리가 요즘 창고 열쇠를 직접 차고 다니신다더라. 관아 장부를 이방에게도 안 보여주신다니 무언가 꺼림칙한 게 있는 모양이지. 석염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관아에 또 다른 장부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오태성이 세곡을 빼돌리며 관리해 온 진짜 장부, 그것이 창고 안에 잠겨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염은 희월에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습니다. 아씨, 우리가 가진 장부는 대감어른이 세곡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옵니다. 이것만으로는 수령이 빼돌렸다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관아 창고에 있을 진짜 장부와 대조해야 비로소 칼이 됩니다. 관아 창고라니 그곳을 어찌 들어간단 말이냐? 직접 들어갈 필요는 없사옵니다. 장부를 밖으로 꺼내줄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석염은 장터 주막에서 심부름을 하며 관아 아전들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지 출신 꼬마가 주막에서 얼쩡거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 이보다 좋은 위장은 없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석염이 눈여겨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아의 늙은 창고직이 막손이었지요. 막손은 술만 들어가면 나으리가 나라 곳간을 제 곳간인 줄 안다며 투덜거렸고 그때마다 다른 아전들이 입을 막으며 끌고 나가곤 하였습니다. 석염은 막손이 홀로 술을 마시는 틈을 노려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술 한 잔 더 따라 드려도 되겠습니까? 막손은 처음에 꼬마를 귀찮아하였으나 석염이 건넨 술 한 사발에 입이 풀리기 시작하였지요. 석염은 능숙하게 이야기를 끌어나갔습니다. 세곡 이야기가 나오자 막손의 눈에 분노가 일렁였지요. 그 장부를 보면 온 고을이 뒤집힐 것이야. 허나 누가 감히 수령에게 덤비겠느냐. 목이 달아날 텐데. 한편 희월도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재에 남은 부친의 서찰과 기록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낡은 서찰 한 통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친이 이웃 고을의 옛 동문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지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윤이 가져온 장부에서 심상치 않은 부분을 발견하였네. 필적이 재윤의 것과 다른 곳이 있어 의아하였으나 혹시나 하여 더 살펴보려 하네. 희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친도 이미 재윤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재윤의 것과 다른 필적이라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재윤이 쓴 장부에 재윤의 것이 아닌 필적이 섞여 있다면 재윤 뒤에 또 다른 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석염에게 서찰을 보여주자 아이의 미간이 깊게 파였지요. 아씨, 이제 그림이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석염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서찰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장부에 덧씌워진 필적과 서찰에 언급된 재윤의 장부를 비교하더니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지요. 회계 끝이 독특하게 갈라지는 버릇. 그것은 관아 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전의 필체였습니다. 재윤은 장부를 운반한 것이고 숫자를 고친 것은 관아 아내 누군가이옵니다. 수령의 신복이지요. 재윤과 오태성을 잇는 고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월이 황급히 장부와 서찰을 감추었지요. 서겸은 재빠르게 마당 한쪽으로 물러나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포졸 둘이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지요. 강씨 댁 노비를 내놓아라. 수령 나으리께서 그 아이의 신분이 불분명하다 하시어 관하로 데려가 조사하겠다 하셨다. 희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태성이 서겸을 노린 것이지요. 혼인한 남편을 빼앗기면 혼인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서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서겸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지요. 희월과 서겸은 새벽 어둠을 뚫고 고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폐사찰에 들러 숨겨두었던 강치용의 장부와 서찰을 챙겼지요. 이제 두 사람의 품에는 두 권의 장부와 서찰 한 통, 3가지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겸이 앞장서서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큰 길로 가면 오태성이 풀어놓은 포졸에게 들킬 터였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험하였습니다. 풀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돌부리가 어둠 속에서 발을 걸었지요. 희월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이를 악물며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쓸려 피가 배어 나왔으나 멈출 수 없었지요. 아씨, 고개 하나만 넘으면 이웃 고을이 옵니다. 서겸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였으나 그 순간 산 아래에서 횃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4, 5, 6. 횃불의 줄이 산길 초입을 향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추격군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씨, 뛰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서겸은 어린 몸으로도 놀랍도록 산길에 밝았지요. 바위 틈새를 빠져나가고 개울을 건너며 추격군과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희월의 숨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강씨 댁년이 도주한다. 잡아라. 뒤에서 포졸의 고함이 산을 울렸습니다. 횃불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서겸이 희월의 손을 끌어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지요. 포졸들의 발소리가 바위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멈추어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횃불 빛이 바위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희월은 숨을 멈추었고 서겸은 장부를 품에 꽉 끌어안았지요. 여기에는 없다. 위쪽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겸이 희월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이 옵니다. 반대쪽 골짜기로 내려가면 이웃 고을 관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풀숲을 헤치며 골짜기를 내려갔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이웃 고을의 관도가 눈앞에 나타났지요. 먼지 날리는 길 위로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겸이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이옵니다. 희월은 주막을 올려다보았지요. 허름한 초가지붕에 삐걱거리는 나무 기둥, 어디를 봐도 암행어사가 묵을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정녕 이곳에 어사또가 계시단 말이냐? 마패를 숨기고 다니는 분이 화려한 객주에 묵겠사옵니까? 서겸의 말에 희월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지요.
구석 자리에 낡은 도포를 걸친 중년 선비 하나가 홀로 죽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행색이었으나 죽을 때는 손놀림이 반듯하고 앉은 자세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요. 석염이 그 선비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급히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선비가 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석염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이 날카롭게 빛났으나 곧 평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허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석염이 품에서 장부 2권과 서찰을 꺼내 선비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하였지요. 세곡의 차이, 이중기장의 구조, 2 장부의 필적 대조, 금서를 심어 누명을 씌운 정황까지.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논리는 과거 시험장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치밀하였습니다. 선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희월이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의 아비는 결코 역적이 아니옵니다. 내일이면 소녀는 관노비가 되고 아비는 옥중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옵니다. 어사또 제발 한 번만 살펴 주시옵소서. 희월의 이마가 마루에 닿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으나 울지는 않았지요. 선비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막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밖에서는 달구름 소리와 함께 아침 해가 주막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령현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선비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쇠로 만든 말 모양의 패, 마패였지요. 희월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즉시 출발한다. 앞장서거라. 암행어사의 말발굽 소리가 화령현 관도를 울렸습니다. 어사의 행차는 빨랐지요. 희월과 석염은 어사의 뒤를 따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화령현 관아 앞에 도착하였지요. 관아 앞마당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강시댁 방향으로 나서려던 참이었지요. 희월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태성의 눈에 희월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낯선 선비가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이것들이 감히 도주해 놓고 제 발로 돌아왔느냐? 당장 전연을 잡아 묶어라. 오태성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포졸들이 희월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선비가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햇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관아 마당이 얼음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오태성의 얼굴이 삽시간에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석염이 앞으로 나서며 2권의 장부를 어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3년간 500석이 넘는 세곡이 빠져나간 흔적, 장부의 필적 조작, 금서를 심어 누명을 씌운 정황까지 물 흐르듯 풀어놓았지요. 어사가 2 장부를 나란히 대조하자 오태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주하려던 재윤이 수행관원에게 붙잡혀 끌려 나왔지요. 재윤의 품에서 금서를 서재에 심을 때 주고받은 밀서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윤은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으나 희월은 그 얼굴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즉시 옥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포졸 둘이 강치용을 부축하여 나왔지요. 수염이 엉클어지고 얼굴이 반쪽으로 쪼그라든 모습이었습니다. 희월이 달려가 부친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 희월이가 왔습니다. 강치용이 희미하게 눈을 떠 딸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루 아래를 찾았구나. 예, 아버지. 찾았습니다.
부녀가 부둥켜안은 관아 마당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오태성은 관복이 벗겨진 채 포박되었고 착복된 세곡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강치홍의 누명이 벗겨지고 희월의 관비 편입 문서는 즉시 파기되었지요. 며칠 뒤 강씨댁 마당에서 강치홍이 서겸을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끝이었느니라. 이 늙은이가 너에게 갚을 길 없는 빚을 졌구나. 서겸이 깊이 절을 하며 대답하였지요. 대가 멀은 소인은 장터에서 쇠사슬에 묶여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지에게 전 재산 100냥을 내놓아 거둬 주신 것은 아씨이옵니다. 그날 아씨가 소인을 사람으로 보아주신 것, 그 은혜만으로도 이 목숨은 이미 갚고도 남은 것이옵니다. 서겸은 고개를 들어 마당 건너편에 서 있는 희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치용 앞에 다시 이 말을 조아렸지요. 다만 소인에게 한 가지 허락해 주실 것이 있사옵니다. 소인은 아직 보잘것없는 몸이옵니다. 이 모습으로는 아씨 곁에 설 자격이 없사옵니다. 소인이 더 큰 사람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터이니 그때까지 아씨를 기다리게 해 주시겠사옵니까? 강치용은 한참을 말없이 서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어린 것은 13살 아이의 치기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서책 속에서만 찾아 헤매던 진심이었지요. 가거라.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너라. 어사의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 서겸의 학문과 출신을 살펴 관학 입학을 허락하였습니다. 서겸이 떠나는 날 아침 마당에 선 희월에게 서겸이 말하였지요. 아씨, 소인이 돌아올 때는 더 이상 100냥짜리 거지가 아닌 모습이겠사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희월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서겸은 그 고개 끄덕임 하나를 가슴에 품고 화령현을 떠났습니다. 8배가 흘렀습니다. 화령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희월은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일구고 있었지요. 강치홍의 건강도 회복되어 서재에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희월을 100냥짜리 거지를 사온 어리석은 양반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어느 봄날 관도 위로 말을 탄 젊은 관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의 갓을 쓴 늠름한 청년이었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그 청년이 강씨 댁 대문 앞에서 말을 내렸습니다. 대가 멀은 100냥짜리 거지가 돌아왔사옵니다. 강치용이 대문을 열었을 때 서겸은 예를 갖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청운 서찰을 꺼내 두 손으로 올렸지요. 소인이 아씨를 처음 뵌 것은 장터의 쇠사슬 안에서였사옵니다. 그날 아씨는 소인의 겉모습이 아니라 소인이 읽고 있던 책을 보아주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던 그 순간에도 소인을 사람으로 대해 주신 그 마음을 평생 갚고 싶사옵니다. 부디 소인을 서방으로 받아주시겠사옵니까? 강치용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희월이 마루 끝에 서 있었지요. 8배 전 장터에서 100냥을 내놓던 그 단단한 눈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혼례날 화령연에는 꽃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잔치 국수를 나누었고 100냥짜리 거지가 신랑이 된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온 고을로 퍼져나갔지요. 초례를 마친 밤 서겸이 희월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씨라 부르지 않아도 되겠지요. 희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서겸이 희월의 손을 꼭 쥐며 말하였지요. 장터에서 아씨가 소인을 거둬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평생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화령현의 봄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값어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100냥짜리 거지라 비웃음을 받던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한 가문을 일으키고 억울한 누명 앞에 물러서지 않은 교수를 도와 세상을 바로 세웠으니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의 인연은 그 어떤 100년 가약보다 단단하였지요. 오늘 야담집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을 향해 큰 운과 부가 따르시도록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담집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